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지브리의 천재들, 전 세계 1억 명의 마니아를 탄생시킨 스튜디오 지브리의 성공 비결, 스키 도시오 지음, 이선희 옮김, 포레스트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은 뒷면에 있는 글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2001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으로 일본 내에서만 무려 3,500억 원에 달하는 흥행 수입을 올리며 디즈니로 대표되던 애니메이션 업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킨 스튜디오 지브리. 내놓은 작품마다 히트 행진을 이어가며 지브리 마니아들을 열광시킨 이곳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이자 스튜디오 지브리의 설립자인 스즈키 도시오는 다카하타 이유사와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두 천재 때문이라고 답한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두 거장의 상상력이 스튜디오 지브리를 세계 최고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항상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세계는 좀 더 유연해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갖가지 모습을 보여준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며 스튜디오 지브리를 지켜낸 두 천재 감독, 그리고 그들을 최고의 자리로 이끈 또 한 명의 천재. 이 세 사람의 유연한 사고와 협업은 그 어떤 마케팅 전략보다 위대한 힘을 발휘했다. 파트너에 대한 신뢰와 작품에 대한 열정만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스튜디오 지브리의 이야기를 통해 조직은 물론이고 기업 생존의 새로운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차례 1장 바람 계곡에서 토토로의 숲으로 2장 지브리의 첫 도전 3장 영화를 만드는 일은 엄청난 도박이다. 4장 감독 은퇴 천재들의 대화.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1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바람 계곡에서 토토로의 숲으로 1.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도박으로 돈을 잃어주고 만든 영화. 시작은 내가 도쿠마쇼텐이라는 출판사에 다니던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직업이지만 당시만 해도 편집자나 신문기자라고 하면 정상적인 직업으로 보지 않았다. 심지어 취직한 지 1년이 지나 고향에 내려갔더니 어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아직 대학에 다닌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라. 얼마 뒤 나는 아사히 예능이란 주간 잡지의 기자로 일했다. 당시에는 혈기왕성한 선배 기자가 많아서 편집부 안에서 결투다 라고 소리치며 싸우기도 하고 야쿠자를 취재하고 돌아온 기자가 옆에서 피를 흘리며 원고를 쓰기도 하는 등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나도 사건 현장을 취재하다 경찰서에 불려간 적도 있고 시퍼런 식칼로 위협당한 적도 있다. 그러면서 매주 기사를 썼으니 목숨을 걸고 일했다고나 할까? 그런 경험을 쌓으면서 TV랜드라는 잡지의 편집자로 일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아사히 예능의 기획부장을 지내고 아니메주라는 애니메이션 잡지의 창간을 준비하던 오가타 히데오라는 사람이 회사 옆에 있는 커피숍으로 나를 불러냈다. 편집자는 모두 셋집에 살던 시대에 일찌감치 자기 집을 사는 등 여러모로 독특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아니메주를 맡으라고 말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외부 프로덕션과 함께 준비해왔는데 결국 싸우고 갈라섰어. 원고를 인쇄소에 넘겨야 하는 날까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네. 애니메이션의 애자도 모르는 내게 애니메이션 잡지를 만들라니. 더구나 직원도 없다고 한다. 당연히 거절했지만 그는 몇 시간 동안이나 애원하며 쉽게 놔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의 제안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원고는 어떻게 하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여고생 3명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며칠 뒤 그가 소개해준 여고생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는 사이 조금씩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우주소년 아톰이나 에이트맨을 보지 않은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특정 캐릭터에 열광하고 그 캐릭터를 그린 만화가를 만나러 가기도 한다.
즉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아이돌이 된 것이다. 창간호는 118쪽이었다. 사람들이 다시 보고 싶어하는 애니메이션이나 독자 페이지를 만들면 페이지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여고생들이 태양의 왕자 호루스의 대모험이란 애니메이션을 가르쳐 주었다. 좋아, 이 작품에 대해 쓰면 8쪽은 벌 수 있겠어. 나는 태양의 왕자 호루스의 대모험을 만든 감독에게 코멘트를 얻기 위해 다카하타 이사오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직접 만나 부탁할 요량이었다. 그런데 전화기 건너편에서 냉정한 말이 돌아왔다. 왜 만나야 하지요? 나는 당황하면서도 주저리 이유를 설명했다. 1시간쯤 물고 늘어졌을 때 다카하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을 같이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데 바꿔줄까요? 전화를 받은 미아의 대답은 달랐다. 이야기는 옆에서 대충 들었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8쪽이 아니라 16쪽으로 해주십시오. 이 작품에 대해서 말할 때 노동조합 활동까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전해지지 않으니까요. 미아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취재는 성사되지 못했다. 대신 호루스 역을 맡은 오카타 히사코와 그룬왈드 역을 맡은 히라마키지로의 코멘트를 싣는 선에서 가까스로 창간호를 마무리했다. 두 사람의 존재가 계속 마음에 걸려있던 어느 날 이케부쿠로 무니에자 극장에서 주최하는 애니메이션 대회에서 태양의 왕자 호루스의 대모험을 상영한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때까지 애니메이션 잡지를 만들면서 잘 팔리는 걸 만들면 되겠지 뭐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태양의 왕자 호루스의 대모험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깊이 있는 만화를 만들었단 말인가? 그래서 자린코치의 극장판을 만들고 있던 다카하타를 취재하러 갔다. 그랬더니 태양의 왕자 호루스의 대모험의 작화 감독이자 루팡 3세 시리즈로 유명한 오스카 야스오가 우리를 보고 말했다.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둘이 근처의 커피숍이라도 다녀오게.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커피숍이 보이지 않아 한참을 헤매게 되었다. 덕분에 스스럼 없이 말하게 됐을 때쯤 겨우 커피숍이 눈에 들어왔다. 다카하타는 자리에 앉자마자 작품 이야기를 꺼냈다. 잊을 수 없는 3시간이 지나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한편 당시 미아는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서의 성을 제작하고 있었다. 그는 나중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수상쩍은 녀석이 왔다고 생각했지 라고 했지만 당시에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애니메이션 붐을 타고 장사 속으로 만든 아니메주에는 호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잡지와 인터뷰를 한다면 내가 더러워지니까요. 당신과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의자를 가져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래도 그는 나를 상대해주지 않고 그림만 그릴 따름이었다. 점심과 저녁도 가져온 도시락으로 5분 만에 끝냈다. 한밤중이 되어도 입도 뻥끗하지 않더니 새벽 3시쯤 되었을까?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만 집에 가겠습니다. 내일은 9시까지 출근해야 하니까요. 그것이 미아 감독과의 첫 커뮤니케이션이었다. 할 수 없이 이튿날 아침에 또 찾아갔다. 그가 내게 말을 걸어준 것은 사흘째였다.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 이 첫 부분에 나오는 카체이싱 장면을 그리다가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이럴 때 쓸만한 전문 용어는 없나요? 그러자 나와 같이 갔던 가메야모 오사모라는 동료가 대답했다. 경륜에서는 추입 저치기라고 합니다. 미아가 내게 스스럼 없이 말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나는 어느새 매일 두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작품에 쏟는 두 사람을 보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요즘 진정한 작가는 이런 곳에 있나? 그 무렵 내가 존경하는 작가는 요시유키 준노스케 정도밖에 없었는데 놀라우리만큼 금욕적이며 엄격한 프로 정신을 지닌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그들이 바로 다카하타 이사오와 미야자키 하야오였다. 애니메이션을 관두고 만화가가 될까? 두 사람과 친해졌을 무렵 그들에게 리틀 네모의 기획이 도착했다. 후지오카 유타카라는 프로듀서가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 일본에서 흥행시키겠다고 결심한 뒤 스타워즈를 제작한 게리 커츠를 미국의 프로듀서로 삼은 것이다. 그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모조리 보고 나서 다카하타를 선택했다. 그리하여 다카하타와 미아는 미국 LA에 가서 현지 스태프와 함께 리틀 네모 제작에 들어갔는데 작품을 만드는 사이에 편집권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에서 편집권을 가진 사람은 프로듀서뿐이다. 다카하타와 미아는 그것에 불만을 품고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그와 동시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그 무렵 미아는 애니메이션을 관두고 만화가가 될까? 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 방법이 없는지 모색했다. 당시 도쿠마 쇼텐에서는 도쿠마 야스요시 사장이 앞장서서 영상과 음악, 활자의 융합을 주장하고 있었다. 좋은 기획이 있는 사람은 영화기획위원회로 가져와. 그 말을 듣고 나는 미아에게 의논해서 하야오 정기와 전국마성이라는 두 개의 기획을 가져갔다. 그런데 그 기획을 보고 기획위원회 중 한 사람이었던 Y라는 프로듀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이봐, 영화란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원작도 없는 걸 어떻게 영화로 만들어? 미아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상당히 열이 받았는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원작을 그리면 되겠군. 하지만 영화를 만들 목적으로 만화를 그리는 건 불순하니까 만화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걸 그리겠어. 당시 미야 감독은 니바리키라는 회사를 만들어 아사가야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을까?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림이 세 종류 있었다. 하나는 꼼꼼하게 그린 그림이고 하나는 마스모토 레이지의 그림처럼 단순한 그림, 또 하나는 그 중간이었다. 마스모토 레이지 방식이라면 하루에 20, 30장은 그릴 수 있어. 중간 방식은 하루에 5, 6장? 이쪽은 하루에 1장 그릴까 말까 하고. 스키 씨, 원하는 걸 선택하게. 주사위는 내게 맡긴 것이다. 애니메이션 잡지에 연재할 거니까 일반적인 그림은 좀 그렇지요. 가장 힘든 걸 합시다. 이건 여간 힘든 게 아니야. 미아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나도 조금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스크린 톤을 붙이거나 바탕색을 칠하곤 했다. 이것이 아니메주에서 연재하기 시작한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였다. 만화 단행본은 대부분 200쪽 정도로 구성된다. 나는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가 현재 10회째인 120쪽 정도 되었을 때부터 단행본으로 만들고 싶었다. 한시라도 빨리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도라에몽을 영화로 만들 때 원작자인 후지코 후지오가 100쪽이 조금 넘는 B5판으로 원작을 출간한 적이 있으므로 이 정도라면 충분하다. 페이지를 얇게 하면 팔릴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무턱대고 7만 부를 발행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5만 부밖에 팔리지 않아서 막심한 손해를 보고 말았다. 지금과 달리 아사히 예능이 매주 60만 부, 내가 만들었던 아니메주가 매달 24에서 30만 부 팔리던 시대였다. 따라서 5만 부 정도는 영화화 기획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가메야마와 둘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우리 둘이 움직여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지원군을 찾아보자. 우리가 점찍은 사람은 와다 유타카 홍보부장이었다. 그는 도박을 좋아하니까 친치롤인을 해서 하룻밤에 5만 엔씩 잃어주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 움직여줄 거야.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무렵의 출판사 직원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낙오자들이나 마찬가지였다. 도박은 그런 사람들이 배워야 할 일종의 교양으로 월급날에는 모두 현금을 걸고 친치롤인을 했다. 그로 인해 월급을 날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나는 주사위를 산더미처럼 사서 어떻게 하면 예상한 숫자가 나올지 머리에 치가 날 만큼 필사적으로 훈련했다. 어느 정도 지나자 흐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지는지도 알게 되었다.
와다 부장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친치롤린을 하면서 나와 가메야마는 정확히 5만 엔씩 잃어주었다. 그러면서 넌지시 말을 꺼냈다.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를 영화로 만들고 싶은데 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했더니 와다 부장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도시오 씨, 영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말하지 못했지만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가 탄생한 계기는 도박이었던 것이다. 거절의 이유를 노트 한 권에 빼곡히 쓴 다카하타.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의 영화화를 위해 와다 부장이 의논한 상대는 광고회사인 하쿠오도의 미야자키 시로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놀랍게도 미야 감독의 동생이다. 도쿠마 쇼덴과 하쿠오도가 손을 잡고 영화를 만들면 재미있지 않을까? 어쩌면 도쿠마 쇼덴의 영역을 넓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상대가 하쿠오도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하쿠오도의 콘도 미치다카가 시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우익 건물에 의한 하쿠오도 착취 사건이 발생했다. 그때 콘도 사장과 우익 건물 사이에서 이야기를 매듭 지어준 사람이 도쿠마 쇼텐의 도쿠마 야스요시 사장이었다. 그런 인연도 있어서 도쿠마 쇼텐과 하쿠오도가 손을 잡고 멋진 일을 할 수 없을까 했을 때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가 등장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즉시 콘도 사장에게 전해졌다. 더구나 콘도 사장은 영화를 매우 좋아하고 문부성의 영화 선정위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국 두 회사가 손을 잡고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기로 했다. 하쿠오도에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시로 씨 덕분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야 감독은 그 녀석과 같이 일해야 해? 라고 투덜거리면서도 모든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그 이후 나는 영화화 준비에 착수했다. 하쿠오도의 정관에 영화 제작이란 항목이 없어서 정관을 고치거나 끌어모은 돈을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부하기도 했다. 영화 제작에서 미아가 내놓은 조건은 한 가지였다. 다카하타 씨를 프로듀서로 하고 싶어. 그날 바로 다카하타를 찾아가서 부탁했는데 한 달간 매일 찾아가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동안 그는 대학 노트 한 권에 프로듀서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각종 연구 결과를 빼곡히 정리해 두었다. 그리고 노트의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프로듀서에 맞지 않는다. 뜨거운 눈물을 흘린 미야자키 하야오. 나는 결국 항복하고 미야를 찾아가서 따지듯 물었다. 왜 다카하타 씨인 거죠? 프로듀서를 맡지 않겠다던데요? 그랬더니 그가 웬일로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다. 아사가의 작은 술집에서 그토록 말이 많은 미아가 맥주와 사케를 묵묵히 마시더니 돌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난 15년간 다카하타의 아사오에게 청춘을 바쳤지. 하지만 돌려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눈물을 보고는 다시 다카하타를 설득하러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도 다카하타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난 하고 싶지 않아. 나는 평생 딱 한 번 그를 향해 주의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다. 미아 씨는 다카하타 씨의 소중한 친구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공경에 처했는데 왜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 말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뜸 이렇게 말했다. 어디서 만들지?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그때까지 회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솔직하게 말했더니 날선 호통이 돌아왔다.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한 사람에게 올라타려고 하다니. 그래서는 영화를 만들 수 없어. 그가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점이 되는 제작 회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때부터 다카하타와 같이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를 돌아다녔는데 어디서도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의 제작을 맡아주지 않았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말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라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겠지. 그건 알고 있네. 하지만 스태프와 회사는 엉망이 될 거야.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완벽주의자와 같이 일하면 회사가 타격을 받는다는 뜻이다. 더구나 그 당사자인 다카하타를 데려간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막하던 차에 머릿속에 한 회사가 떠올랐다.
미국의 애니메이션 일을 맡아서 하는 아사가야에 있는 톱크래프트라는 회사였다. 소박하지만 진지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곳이었다. 나는 재빨리 하라 도우루 사장을 만나러 갔다. 하라 사장도 예전에 도에이 동아에 다닌 적이 있었고 태양의 왕자 호루스의 대모험의 내 프로듀서 중 한 명이었다. 미야 씨도 다카하타 씨도 모르는 사이가 아니니까 두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지. 그때부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라 사장과 같이 모두 모였을 때 미아가 이렇게 말했다. 10년 만에 다시 하라 사장님을 만나 작품을 만들게 되다니 굉장한 인연이군요. 그러자 다카하타가 재빨리 그 말을 가로막았다. 미아 씨, 작품과 관계없는 말은 하는 게 아니야. 인연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건 관계가 없어. 대충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드디어 영화를 만들 수 있어. 톱크래프트의 스태프는 60여 명이었다. 인원은 많지 않지만 그림 그리는 것부터 촬영까지 전부 할 수 있는 곳이라서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도 잠시 다카하타가 하라 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미아 씨는 혼자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지 따라서 아군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네. 여기 스태프들이 미야자키 애니메이션에 맞는 사람인지 테스트를 하게 해주게. 그가 원하는 대로 테스트를 했는데 대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결국 원화 담당자를 동화로 돌려도 스태프가 모자라는 바람에 다시 아니메주에서 알게 된 연주를 통해 스태프를 구하러 돌아다니게 되었다. 원화를 담당했던 가나다 요시노리는 마침 다카하타의 집 근처에 살기도 해서 다카하타와 둘이 설득하러 갔다. 그리고 그가 숨은 다카하타 미야자키 팬이라는 사실과 함께 업계에 돌아와 처음으로 관여한 작품이 다카하타가 감독한 팬더와 친구들의 모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중에 미아와 굉장히 친해졌다. 다스노코 프로덕션에 있던 나카무라 다카시는 나우시카가 비행 장비인 메베를 타고 휙 날아가는 앞부분 등을 그려주었다. 미술감독은 기동전사 건담에 관여했던 나카무라 미스키에게 부탁하고 그림 책임자이자 작가감독은 우주해적 캡틴 하록에 관여했던 고마스바라 가즈오에게 부탁했다. 그런 식으로 한 사람씩 끌어모아 겨우 진용을 갖추고 제작에 들어갔다. 미아는 스태프들 앞에서 하는 첫 연설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6개월 만에 만들어야 하니까 여유는 조금도 없다.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한 달에 하루만 쉰다. 내가 감탄한 점은 굉장히 수다쟁이인 그가 작화에 들어간 순간 쓸데없는 말을 일절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침 9시부터 새벽 3, 4시까지 책상에 앉아 가져온 도시락을 젓가락으로 2등분해서 아침과 저녁에 절반씩 먹었다. 그 외에는 오직 일만 했다. 음악도 듣지 않았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현장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그러는 와중에 안노 히데아키가 훌쩍 나타났다. 그는 학창시절에 그린 그림을 들고 톱크래프트를 찾아왔는데 미아는 그 그림을 보자마자 바로 채용했다. 애니메이션 세계에서는 보통 동화를 그린 다음에 원화를 만든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아는 안노에게 다짜고짜 원화를 그리겠다. 그러고는 거신병 장면을 전부 그에게 맡겼다. 당시 가방 하나만 딸랑 들고 도쿄의 상경에서 잘 곳이 없었던 그는 그때부터 작품이 끝날 때까지 스튜디오에서 자면서 그림을 그렸다. 사라진 거신병대 오무의 격투 장면. 모두가 작업에 매달려 있던 중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3월 11일 개봉을 앞두고 2월 말이 돼서야 개봉 때까지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미아는 내게 관계자들을 모두 모아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상태라면 이 영화는 개봉에 맞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과 의논하고 싶어서 모두 모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다카하타 프로듀서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다카하타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다. 개봉에 맞출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프로듀서가 이렇게 말하는 이상 계속 의논해봐야 소용없겠죠. 미아는 그렇게 말하더니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었다.
그림 콘티의 내용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바꾸기 전에 그림 콘티에는 거신병과 오무의 격돌 장면이 있었다. 한편 다카하타도 최선을 다했다. 배급 쌓인 도에이와 의논에 필름이 완성되는 대로 홋카이도나 규슈처럼 먼 곳부터 보내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그의 아이디어였다. 효과음을 넣는 작업도 지금이라면 두세 달이 걸리지만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때는 스튜디오에 틀어박혀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일주일 만에 만들었다. 음악을 히사이시 조에게 맡기기로 결정한 사람도 다카하타였다. 그래서 히사이시는 항상 나를 발견하고 키워준 사람은 다카하타 씨라고 말한다. 어쨌든 우리는 이 영화 한 편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때는 영화를 만드는 데 열중해서 홍보와 흥행 같은 뒷일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만든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는 다행히 히트했지만 성공의 뒤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다. 영화 완성과 함께 주력으로 일해준 톱크래프트의 스태프들이 일제히 사표를 내면서 톱크래프트는 이름뿐인 회사가 된 것이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완성하고 나서 미아가 다시는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그런 현실 속에서 친구를 잃는 것도 너무 괴로웠기 때문이라. 그때는 모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이었다. 하지만 외주를 타듯 아슬아슬하게 태어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었다. 2. 천공의 성 라퓨타. 빚을 내서 발족한 스튜디오 지브리.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를 완성했을 때 미아는 이렇게 선언했다. 다시는 감독을 하지 않겠어. 더는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혹독하게 굴어야 할 때도 있다. 애니메이터가 그린 연기가 자신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가면 다그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간다. 미아는 그 고독감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 난 다카하타 씨 밑에서 15년간 스태프로 일해왔지. 내 역할은 애니메이터였어. 다카하타 감독의 데뷔 작품인 태양의 왕자, 호루스의 대모험을 비롯해 팬더와 친구들의 모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엄마 찾아 산말리, 빨간 머리 앤 등의 작품에서 그는 계속 다카하타와 함께 일해왔다. 그리고 엄마 찾아 산멀리와 빨간 머리 앤을 만드는 사이에 처음으로 그에게 미래소년 코난을 연출할 기회가 돌아왔다. 원작이 있고 26화 시리즈였다. 미리 여유있게 만들어두는 나머지는 흐름을 탈 수 있으리라고 여기며 3화까지 만들어 나갔다. 미래소년 코난은 주인공 코난과 라나의 이야기인데 미야 감독의 작품에 나오는 남녀는 만난 순간부터 100% 서로 좋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갈등 요소는 제로다. 남녀 관계에서 보통 망설임이나 타산, 밀당 같은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법인데 미아는 그런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만난 순간에 서로 좋아한다. 미래소년 코난에서도 남녀의 만남이 있고 연애도 있었으며 결혼식도 있었다. 극단적인 부끄럼쟁이인 그가 신혼여행도 그렸다. 가슴 설레는 수중 키스신이 나온 것이 파라였을까? 그것까지 그렸을 때 그는 어떡하지? 다 끝났어 라고 말했다. 전부 26화 시리즈인데 파라만에 벌써 끝나버리다니. 미아와 다카하타의 최대 특징은 자신의 고민을 거침없이 드러낼 수 있는 점으로 스태프들 앞에서도 이제 다음에 할 게 없어 라고 태연하게 말한다. 다행히 나카지마 준조 프로듀서가 다카하타와 의논해서 9화와 10화는 다카하타가 연출했다. 그는 워낙 꼼꼼한 사람이라서 1화부터 전부 본 다음에 미아에게 잇따라 물었다고 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땐 그게 참 싫었지. 미아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곳에서 다카하타가 새로 문제를 만들어둔 덕분에 미아가 다시 11화 이후부터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미래소년 코난을 마무리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미아가 앞으로 감독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카하타가 세계 명작 극장의 제3탄으로 빨강머리 앤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나서서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26화 시리즈를 만든 감독이 다시 스태프로 돌아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아다운 모습이다.
자기 과시욕도 있지만 자기 소멸욕도 있다. 모두를 이끌고 일할 때는 즐겁지만 일이 끝나면 싸움도 끝나고 해도 저문다. 그러면 쓸쓸함과 허망함을 느끼고 다시 사람들과 같이 작품을 만드는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아는 빨강머리 앤의 스태프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원래 남이 만든 것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데다가 한번 감독을 해서 그런지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는 바람에 결국 도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